오늘 낭독할 책은 경매 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입니다. 지은이 심태승. 부동산 경매 20년차 베테랑 투자자다. 가진 건 없고 아는 것 없던 20대 초반 경매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하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뤘다. 20년 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학원 굿프렌드의 부원장으로서 수많은 경매 투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의 마인드. 2장,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이해관계. 3장, 경매의 절차 속에 숨어있는 진실. 4장,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전 노하우. 5장, 수익이 2배가 되는 NPL 투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전 노하우 이 부분입니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전 노하우. 하자 있는 물건을 피하려면 경쟁이 없는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한다. 반대말은 피 터지게 경쟁하는 시장 레드오션이다. 부동산 경매로 치면 레드오션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유찰 물건 시장이다. 반대로 경쟁이 없는 감정가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경매에서 입찰자 수와 낙찰가는 항상 비례한다. 아무리 싼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면 그건 고가에 낙찰된다. 싼 물건만 찾는 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매 정보지를 본 적이 있는가? 경매 정보지에는 경매 물건들이 사건 번호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가장 오래된 사건이 나온다. 다른 종류의 상품 잡지의 경우 신상품부터 앞에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매는 오래된 물건부터 정리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가장 오래된 사건이라는 건 가장 많이 유찰된 사건이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감정가 대비 10%까지도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 초보자들이 이런 물건에 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의 초보 시절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다. 초보였던 나는 이걸 보고 감탄하며 경매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심지어 별표까지 쳐가면서 말이다. 이후 경매 정보지를 쭉 넘겨가면서 보는데 나도 모르게 책을 보는 속도가 빨라졌다. 차음과 대비의 유찰수가 점점 줄어들고 감정가 대비 가격도 올라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물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주 뒤로 가면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감정가 사건도 나왔다. 앞에서 싼 물건을 많이 봤기에 이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3년 넘게 감정가 물건은 보지도 않았다. 이게 나의 초보 시절 모습이었다. 권리의 하자를 닦아내고 평가하라. 많이 유찰되어 아주 싸게 나온 물건을 발견하면 보석을 찾았다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건 돌을 파서 주워놓고 싸다며 좋아하고 있는 모양새다. 유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물건은 쓰레기다. 이런 경우도 있다. 보석인지 돌인지 뭔가 캐긴 캤는데 진흙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다. 유찰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것이 돌인지 돌 속 보석인지 진흙을 닦아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진흙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권리의 하자다. 이와 달리 누가 봐도 돌인 것을 줍는 경우를 물건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는 부동산이 쓰레기인 경우로 입찰하지 말아야 할 하자라 할 수 있다.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발견되었다면 거기에 묻은 하자가 물건의 하자인지 권리의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물건의 하자는 레벨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버려야 한다. 하지만 권리의 하자는 하자를 풀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권리의 하자 사항으로는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든가 가등기 가처분, 등기상에 나와 있지 않은 유치권, 법정지 상권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들이다. 만약 당신이 물건의 하자든 권리의 하자든 아무것도 풀 수 없는 초보라면 유찰이 많이 된 건 무조건 쓰레기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실력이 점점 쌓여 권리의 하자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또 유찰을 찾아 레드오션에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유찰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에 경쟁자가 많아질 확률이 높다. 거기엔 실력 좋은 경쟁자도 많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감정가 시장이다. 이곳에서 훨씬 다양한 물건을 살펴보면서 권리의 하자를 닦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물건의 하자는 무조건 피해라. 물건의 하자는 무조건 피해야 하므로 이걸 걸러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실제 물건을 사례로 얘기해 보겠다. 한 수강생이 감정가 9,200만 원짜리 상가를 500만 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잔금까지 다 낸 상태였고 권리의 하자는 특별히 없었다. 나름 똑똑한 수강생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 알아보고 입찰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전 동대문에는 오픈형 상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오픈형 상가들은 각종 스파 의류 브랜드에 밀려 지금은 전부 망하고 있는 추세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에 옷 사러 동대문 간다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지 못했다. 그가 낙찰받은 것은 2층에 있는 1.14평짜리 조그만 옷가게였다. 에스컬레이터랑도 가까워서 자리가 괜찮은 곳이었다. 등기부상으로 온 임차인이 있었는데 월세로 10만 원을 받고 있었다. 500만 원을 투자해 월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니겠는가? 그는 이런 계획으로 세입자에게 1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그 옷가게가 공실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알고 봤더니 그 세입자는 다른 비어있는 옆자리로 가 있었다. 내막을 살펴보니 이곳 상가 입주민은 모두 관리비만 내고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수강생은 500만 원을 날린 셈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쇼핑몰의 관리비는 꽤 비싸다. 그런데 이제 세입자도 비워버려 관리비는 소유자인 그가 내야 했다. 게다가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유 때문에 생기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도 원래 감정가 9천만 원에 비례해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달만 밀려도 500만 원이 금방 깨져 차라리 그로서는 이런 부동산은 빨리 버리는 게 상책이었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법이 없고 또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것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을까?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의 값은 어떤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점차 오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은 점점 더 낡아지기에 가치가 떨어진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보라는 건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라는 것이지 건물의 미래가치를 보라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아파트형 상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들 중에서도 매도 차익이 없는 것에 속한다. 반면 경쟁은 매우 심하다. 나는 이 수강생에게 상가 관리단을 찾아가 관리비가 많이 연체됐으니 다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물건을 잘못 알고 사서 피해보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직접 이곳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를 일이다. 이렇게 이 밖에 이런 경우도 있다. 종로구 구기동의 578평 땅이 2억 4,864만 원의 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물건은 8,100만 원까지 유찰되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570평 땅이 8,100만 원이라니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을까? 위 자료는 그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 정보다. 알고 봤더니 국립공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등 붙어있는 제한만 엄청나게 많다. 쉽게 말해 지금도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도 못할 땅이다. 이와 같이 유찰이 많이 된 건 대부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쓰레기들임을 알아야 한다. 1억에 나온 땅, 현장에서 조사해보니 10억짜리 땅? 물건 정보와 등기부 현황을 보는 방법을 열심히 강의해주면 이렇게만 조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강생들이 많다. 그러고는 열심히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만 확인한 뒤 자신은 그 물건에 대한 조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임장까지 해봐야 한다. 임장은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임장을 하는 이유는 물건의 상태와 물건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반대로 말하면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물건의 상태와 물건의 시세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책상에서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수집은 조사라고 부를 수 있는 축에도 끼지 않는다.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정보만을 가지고 물건의 가치를 판단한 뒤 경매를 받는다면
하자 있는 물건을 살 확률이 높다. 부동산 현지인의 이점. 당신이 경매를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입찰 경쟁자를 만날 것이다.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당신과 같이 좋은 물건을 발견해 타 지역에서 온 무연고 입찰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는 현지인들이 있다. 경매를 모르는 현지인은 말 그대로 경매를 잘 모른다. 하지만 현지 물건의 시세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경쟁자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역 이웃 A씨의 땅이 원래는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경매인지 뭔지 때문에 1억 원에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매를 배워 입찰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무연고 입찰자들이 감정가가 1억 원에 나왔으니 시세는 그와 비등비등하리라고 생각하고 입찰가를 그에 맞췄으면 낙찰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동산 시세정보 사이트에는 어디를 돌아봐도 이 지역의 시세가 1억 원이라고만 나온다. 사실 그 사이트의 가격 정보도 잘못된 감정가를 토대로 만들어졌을 게 뻔하다. 잘못된 정보로 물고 무는 악순환인 셈이다. 이런 것들은 다 헛똑똑이임을 알아야 한다. 경매 좀 배웠다는 무연고 입찰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가를 써내면 낙찰은 고스란히 현지인이 받아가게 되어 있다. 오늘은 경매 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재테크에 가장 관심이 큰 게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세 번째로는 이 경매였는데요. 이 책을 읽어봄으로써 경매도 참 많은 부분에 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잘 알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5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부동산 경매 대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